금요일 2부 신삼변 시대. 이름이 매일 바뀌어. 오늘은 정문지 세 분의 어렵네.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정. 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문. 안녕하세요, 백성문입니다. 그리고 치. 네, 안녕하세요. 양재르입니다. 양 변호사 저 방금 저희 정치쇼 어젠다 했던 손석우 교수 아세요? 왜냐면 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야 그래가지고 교수님한테 야래 막. 아니, 저 야라고 안 그랬어요. 어. 반갑습니다. 반갑다 그랬어요. 어떻게 아세요? 저는 원래 양 변호사가 우리랑 다르게 인문계생인데 이 과학에 관심이 그렇지, 많잖아. 그렇지. 뭐 제가 매일 날 제일 싫어하는 원서로 된 전자책을 원서로 된 거를 물리학에 대한 걸 읽고 있는 거야.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세 개 동시에 하는 거잖아. 어? 근데 막 근데- 교수님도 알아. 아니, 그래서 나는 그- 원래 저 과학에 또 관심 많아서 고등학교 그러잖아. 동문 후배님이세요. 네. 아 동문 후배. 예. 순고. 바깥에 사진 찍고 계세요 지금. 또 교수님이 또 사진 찍고 계세요. 아, 그러시구나. 예. 순고. 네, 아, 네. 알겠어. 우리는 K고. K고 K고. 아 외롭네. 충주하고. 네. 자, 우리가 저 항상 이 신삼분 시대는 웃고 떠들고 시작을 하는데 아 요새 아이템들이 좀 우울한 아이템이죠. 무거워요. 무거운 아이템이에요. 네. 아, 손변 요거부터 얘기해 봅시다 우리. 저 신림역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 신상 공개됐어요. 이건 뭐 신상 공개되는 건 뭐 다들 당연히 돼야 되는 거고 예상했던 건데 33살 이름은 조선. 그런데 이번에도 증명사진은 옛날 증명사진이잖아요. 다만 당시의 현장 CCTV를 화면을 공개한 거는 좀 예전과 달라진 것 같긴 한데. 국민적인 어떤 그 여론을 반영해서 이제 최근에 CCTV 화면을 캡처해서 이제 네. 피의자 모습을 공개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유튜버 보시는 분들은 왼쪽 사진은 이 사람의 조선의 옛날 증명사진이에요. 최근 찍은 건 아니고. 오른쪽은 사건 당일 있었던 날 CCTV 화면이에요. 많이 네. 다르긴 하네요, 네, 진짜. 좀 통상적으로 다르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진을 공개한 경우들이 꽤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운전면허증 같은 사진 같은 경우는 약간 증명사진은 소위 말하는 뽀샵이라 그래서 많이 그죠? 깎거나 네. 밝게 하거나 약간 동일성이 상실된 사진도 좀 많다 보니까 그리고 5년 전에 찍은 거 그대로 갖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동일성이 없고 최근 모습이 아니다라는 비판적인 여론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CCTV 장면도 공개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만큼 사실은 우리 신상공개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신상공개 제도에 따라 결정이 난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실시간에 어떤 모습은 공개되기가 좀 제한적이어서 경찰이 자구책으로 CCTV 화면을 제공한 것 같고요. 원래는 보통의 신상공개 는 이제 머그샷이라고 해서 이제 수사관들이 사진을 찍어서 그걸 공개할 거라고 예상하지만 우리나라는 또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습니다. 그럼 왜 안 하는 거예요? 뭐 왜냐면 CCTV 화면을 공개한 것도 예전에 보다는 좀 진일보한 거긴 한데 사실 저 CCTV 화면 보고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화질이 안 좋아요. 화질이 일단은. 안 좋으니까. 그러면 제일 정확한 거는 잡혀서 이제 경찰서 딱 서가지고 당시에 찍은 머그샷 같은 건데 이거 왜 아직도 공개? 저는 사실 이 CCTV 상의 이 조선의 사진을 공개한다면 머그샷 공개하는 거랑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그 법규 해석상 머그샷을 공개하려면 피의자한테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데 그걸 누가 동의해 주겠어요? 아무도 안 해주지. 저 싫은데요라고 하겠죠. 100%. 그러니까 저희가 머그샷을 본 적이 없는 건데 네. 그걸 역으로 생각하면 그게 뭐 피의자 인권이나 뭐 피의자의 초상권 침해나 뭐 이런 거겠죠. 굳이 말하면 그럼 뭐 CCTV 화면은요 똑같은데 이것도 동의해 주겠어요? CCTV 화면도 굳이 초상권에 네, 굳이 말하면 똑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피의자 인권에 대한 보호가 물론 필요하고 중요하죠. 근데 피의자만 보호한다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왜 피의자 얼굴은 가리고 옆에 경찰들 얼굴은 보이냐 이런 얘기들도 하시고.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국민적 공감대도 많이 형성이 돼 있다면 네. 법 개정을 통해서 사실 신상 공개한다는 가장 주요한 취지 중에 하나는 누군지 저희가 정확하게 아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뭐 5년 전에 뽀샵한 주민등록 사진, 운전면허증 사진 보고 저 사람이 저 사람이야라고 할 정도라면 그 뭐하러 공개합니까? 그럼 개인적으로 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면 이제 법 개정을 통해서 변화를 해야죠. 그 양변 이런 거 나올 때 항상 나오는 얘기가 이제 기본권의 충돌. 뭐 예전에 우리 헌법 공부할 때도 맨날 나오는 거잖아요. 어려워. 네, 기본권은 저 2차 시험 볼 때 저 헌법 50점짜리 문제였어 이거. 근데 어쨌든 기본권의 충돌 얘기가 나오는데 이 경우에도 그러면은 얼굴 공개하는 게 이 조선이라고라는 사람이라고 특정해서 뭐 이 조선의 이 조선 아니 조선이니까 이상하다 좀 어쨌든 이름이 조선이니까. 네, 이 조선인가 이 사람의 인격권 초상권 이걸 보호하는 게 맞냐 아니면 그거를 알고 싶은
국민의 알 권리하고 공익을 보호하는 게 맞냐? 이 두 기본권이 충돌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기본권의 충돌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형사소송법 형사소송 절차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도 그 만에 하나 잘못됐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항상 조심하잖아요. 네. 그래서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것도 있는 거고 저는 이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만에 하나 이런 사건들은 사실 아닐 리가 없다라는 점 때문에 이게 뭐 100%지라고 생각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만 신상 공개하잖아. 공개하자 이렇게 가고 있는 건데 만에 하나 아닐 경우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어놨다. 아, 이건 현행범인데. 그리고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이게 취지 자체가 네. 향후에 어. 정말로 주의를 기울이게 하자라는 그런 목적이잖아요. 사람들로 피하자게끔. 네. 그러면 이거를 굳이 피의자 단계에서 서둘러야 될 이유는 또 뭐예요? 사실은 유죄 확정 판결 이후에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논의 자체가 네. 단계라는 게 있는데 네. 좀 급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머그샷은 다들 이제 영미권에서의 머그샷을 얘기하지만 아시다시피 영미권에서 머그샷을 찍지만 그쪽은 철저하게 방어권이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애초에 그 단계부터 수사 단계가 아니라 법원 단계로 넘어가서 모든 증거가 같이 공개가 되죠. 사람들이 내 얼굴도 공개되지만 내 반론도 같이 공개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밀행성이라서 수사 단계에서는 이 피의자가 할 수 있는 말이 제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물론 저도 이 사람이 아니라고는 말 절대 못해요. 100% 맞죠, 이 사람 현행범이니까. 아, 그러니까. 예외를 두는 것이 필요하더라도 그럼 이걸 늦춰서 두는 게 뭐가 차이가 나는 거냐는 거죠. 이건 사람들이 그냥 급하게 알고 싶다는 것밖에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예. 약간 저 백변이랑 약간 보는 시각이 다른 거죠, 양변은. 아니 다른 건 아니라 그러면 굳이 지금 단계에서 하나 좀 기다리자. 유죄 판결 나고 단계 원칙을 지켜가면서 공개를 하나 뭐가 달라지냐. 근데 뭐 사실 지금은 뭐 유죄 판결이 나도 뭐 사실상 공개가 되나요? 그러니까 그 지금 법을 그- 만들려면 예. 원칙을 단계별로. 깨지 않으면서 만들 수도 있는데 논의 자체가 왜 지금은 공개 안 하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신상공개 제도가 이제 판결이 확정되고 할 수 있는 분야가 이제 성범죄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죠. 신상공개, 공개 고지 제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의 특강법상으로 이제 강력범죄 같은 경우는 판결이 확정됐다고 해서 보도는 나가도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의무 조항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특강법에 따라서 이제 신상공개 제도가 이제 활용되는 것이고요. 사후적으로 공개할 수도 있지만 우린 국민의 알 권리라는 건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시의성에 맞게 관심사가 있었을 때 이제 사람들이 보고자 하는 알 권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알 권리 차원에서 이제 공개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좀 제한적이고 좀 엄격한 편은 있어요. 이게 예전에 소송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내랑 남편이 뭐 가정 폭력도 있었고 간통도 있었고 서로 엇갈리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피의자가 공개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예전에 그때 헌법재판소가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이 보호가 돼야 되고 신체적 특징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는 결정 이후에 경찰들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이제 공개를 해왔는데 이 판례 수십 년 전 거거든요. 네. 좀 변경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과거에는 막 공개했다가 진짜 제가 기자 시절만 해도 그때는 뭐. 절도범 하나도 공개했었어요 그때는. 그러다가 이런 판례도 나오고 막았다가 또 너무 막으니까 또 일부 살짝 풀고 그렇게 좀 엉성한 수도 되는데 뭐가 됐든 좀 원칙을 지켜가면서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알겠습니다. 자, 백변. 네. 어제 저희 SBS 단독 보도 보니까 이 조선이 범행 사흘 전에 지인에게 네. 뭔가 내가 살인을 저지를 거다라고 미리 언급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것 보면서 저 되게 놀랐는데 이제 7년 정도 넘게 조선하고 알고 지냈던 이 조선의 지인 A 씨가 범행 사흘 전에 갑자기 연락이 와서 조선을 만났었다고 합니다. 근데 조선이 그 자리에서 형 만나서 얘기 좀 하고 싶은 게 있다. 누구 죽여버리고 싶다. 저 1, 2년 동안 못 볼 것 같아요. 교도소 들어갈 것 같다. 근데 이게 요 사흘 전에만 그런 게 아니라 한 달 전에도 비슷한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친구가 막 예를 들어서 아니면 선후배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 얘 사람 죽이겠구나 생각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뭔가 굉장히 울분에 차 있구나. 네, 아야 좀 뭐 또 진정해 이 기분 풀어. 정도로 그렇죠. 하지 정말 이 사람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렇죠. 실행할 거라고 예상하지는 않지. 그래서 이 지인도 그걸 장난인 줄 알고 들었던 게 지금도 너무 후회된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 사실상 이런 얘기들을 다 종합해보고 그 당시 범행 과정을 들여다본다면 거주지는 인천이고 네. 할머니는 금천구에 사는데 네. 신림역에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고 신림역으로 왔다. 흉기까지 구매도 아니고 훔쳤죠. 네. 흉기 2자루 훔쳐서 하나 택시에 놓고 하나 들고 내렸잖아요.
이 사흘 전에 했던 얘기부터 이 범행 전 과정을 본다면 이 조선의 범행은 그냥 완전히 대놓고 계획범죄라고 봐야죠. 양변. 이게 지금 증거관계 확실하고 거의 현행범이고 유죄 나오는 거는 이건 뭐 확실한 거잖아요. 지금 상황으로 그렇죠. 봤을 때 본인이 뭐 부인한다고 되는 상황은 아닌 거고 이거 형량은 어느 정도 지금 계획범죄로 보고 계획범죄로 보고 계획범죄인데다가 한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명백한 살인이었고 세 사람이 부상을 입었던 상황이고 국민적인 충격도 있었고 요즘 또 살인죄 형량 자체가 제가 얼마 전에 자료 찾아보니까 한 10년 전과 비교해서 4년에서 5년 정도 늘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25년에서 30년 정도는 기본적으로 충족을 시킬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물론 뭐 저 피해자하고 합의가 되는지라는 변수가 있긴 있는데 합의가 이 사건은 될 수가 없죠. 너무 수가 사회적으로 없는, 큰 공분을 일으킨 네. 사건이라 될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자 신림동 얘기 이게 저희 좀 더 해볼게요. 이 신림동 저희가 사실은 저 여기 세 분 다 그렇겠지만 저까지 네 사람 다 이 젊은 시절을 보냈던 곳인데 자주 봤던 거리잖아요. 사실은 저희는. 자주 저희한테는 익숙한 거리죠. 예. 젊은 20대를 보냈던 거리인데 여기서 좀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 좀 더 개인적으로 좀 그러네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있고 난 이후에 24일, 25일 연속으로 살인 예고글이 올라왔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20명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예고글을 올렸던 사람은 자수했고 네. 그 다음에 올렸던 사람은 지금 추적 중이라는 거죠, 경찰이. 맞습니다. 자, 안타까운 건 요즘에 신림역 주변에 사람이 없답니다. 아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네. 조선의 사건도 있었고 지금 이런 뭔가 예고글 같은 것들이 막 올라오면서 신림역 주변 자체가 굉장히 휑해졌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아이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일단 24일 글을 쓴 이 A 씨는 24일 오후 2시 17분에 26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 이걸 올렸어요. 그리고 이제 경찰이 추적을 하니까 다음 날 새벽 1시 44분 인천집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자수 의사를 밝히고 자수를 했습니다. 일단 본인이 올렸던 글을 삭제했는데 그 글을 삭제한 것 자체를 일단 수사기관에서는 증거인멸 행위라고 본 것 같고요. 일단은 뭐이 사람은 현재 구속된 나머지 상황입니다. 얘기는요. 네. 저희 뭐 광고 듣고 저 3부에서 마저 좀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런데 저희가 2부에서 신림동 이 참사 뭐 이 얘기 좀 하고 있었는데 신림역 인근에 이제 피해자 추모 공간 마련됐잖아요, 손면. 네. 거기에 성금함이 하나 놓여져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국화꽃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추모하기 위한 공간이 있는데요. 네. 여기에 알 수 없는 사람이 모금함을 갖다 놓은 겁니다. 거기에 이제 종이박스에 성금함이라고 이제 수기로 이제 글을 써놓고, 네. 그러니까 돈을 받을 수 있는 그 공간이나 박스를 마련해 놓은 건데. 과일 상자 같은데. 네, 피해자 지인이 이것을 분개해서 이미 치웠었대요. 근데 네. 이 남성이 계속 갖다 놨고, 그래서 경찰이 현장에 방문해서 이 모금함 수거하도록 조치했다라고 하는데, 저게 문제는 피해자 랑 관계가 없이. 유족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거라는 네, 거잖아요. 의사 확인 없이 실제로 이 성금함이 유족에게 전달될지 알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이 상황에서도 이렇게 성금함을 갖다 놓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공분이 생기는 거고요. 실제 이거를 성금해서 유족에게 줄지, 만약 이거 속여서 돈만 편취할 생각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만약에 후자라고 한다면 처벌도 가능해 보입니다. 제가 보면 유족 전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족들이 모르잖아요. 딱 봐도 성금함의 수준이 과일 그 상자에다가 글씨로 그리고 손으로 저걸 써놓은 게 유족들을 모르면 유족에게 전달할 가능성도 없겠죠. 네. 저는 그냥 적어야말로 저기 성금이 얼마나 됐는지 실제로 됐는지 모르겠지만 안 됐다고 하더라도 저 정도면 충분히 사기물 수 될 것 같습니다. 저걸 이제 사기로 의율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네, 속여서 성금함을 돈을 받을 목적이었다고 추정이 되죠. 그래서 저 사람 좀 대해서 수사합니까, 경찰이? 경찰이 그냥 수거하도록 조치했을 뿐 수사까지 이루어지진 않은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요, 내가 진짜 전달하려고 했어요. 사실 네. 수사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 속마음에. 네, 다만 이제 마음이기 때문에. 대중들에게는 이렇게 이제 무분별하게 이런 어떻게 보면 불행과 슬픔을 이용해서 돈을 받아가려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 욕심, 이익 여기 현혹되지 마시라고 알려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요거 좀 보죠. 백변. 폭언을 일삼는 아내 때문에 네. 이혼을 고민하는 남편이 충격적입니다. 아주. 폭언. 네, 이 남편 A 씨 얘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네. 아내와 딩크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딩크족이라고 아이 없이. 하면 애 낳지 않고 두 그냥 부부가. 둘이 뭐 여행도 많이 다니고 취미 생활도 즐기면서 재밌게 잘 살았는데. 자, 여기까지 해피엔딩이야. 네. 해피야. 네, 그런데 A 씨가 이제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좋아. 아이고. 그래서 그 이후로 두 사람의 관계가 좀 변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못 걷고 이런 건 아니고요. 걸을 수는 있는데 이제 뭐 장거리 여행 다니거나 뭐 운동을 격한 운동하기 좀 어려워진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이제 활동을 그렇게 못하면 제일 먼저 변화가 어디 있을까요? 살이 좀 찔 수 있죠. 그렇죠. 체중 좀 늘어나고 또 나이도 나이인 만큼 외모도 예전 같지 못하게 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내의 폭언이 시작이 됐는데 제가 밥을 먹을 때마다 왜 그렇게 많이 먹어? 살이 찌니까 아저씨 같고 못생겼어. 제가 옷을 고를 때도 패션 감각이 없네. 어떻게 디자이너가 됐냐? 그리고 이제 정말 한물 갈거 아니고 아마도 이 남편분의 직업이 디자이너였나 봐요. 그런가 봐요. 이제 정말 한물 갈거 아니냐? 그러더니 또 이제 뭔가 살을 좀 빼보려고 좀 격하지 않더라도 좀 간단한 운동을 하러 나가니까 너 이제 운동에 소용없어. 근육도 없고 약해 보여. 그리고 어쩌다 친구들 만나면 제 친구들 모두 싸잡아서 비난하기도 하고 그래서 A씨는 자존심이 너무 상하고 더 이상 폭언을 견디기가 어렵고 아내의 비난 때문에 자신감이 계속 떨어져서 최근에는 정신과 진료까지 받게 됐다라고 털어놨습니다. 자, 이 남자가 그럼 이혼 소송을 제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뭐 현재 이런 심한 폭언을 당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혼까지 고려한다는 취지죠. 고민하고 있다라는 네. 거구나. 뭐 커뮤니티에 이제 글을 올려서 내가 뭐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잖아요. 자, 만약에 이런 사유로 이혼 소장이 접수가 됐어요. 그럼 이거 저 재판상 이혼 사유 7호 기타 혼인 관계를 저 계속하지 못할 사유 이거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3호도 될 수 있죠. 부당한 대우에 부당한 이제 대우? 폭언, 언어 폭력도 요즘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얼마나 자주 있었던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면 소위 이제 가스라이팅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 사람을 피말려서 이제 정신적으로 이제 피폐해지게 만드는 건데 이게 안 고쳐지면 극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부부 상담 받아야 돼. 어찌됐든 아내가 콩깍지가 좀 벗겨지면서 남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하나 예전엔 다 사랑스러워 보였다. 지금은 너무 싫은 거죠. 머리부터 모아들 발끝까지 싫은 다 거죠. 싫은 거예요. 네, 물론 남편이 뭔가 잘못했을 수도 있는데 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관계가 악화됐는지. 정신과 진료까지 받았을 정도면 이미 상당히 심각한 거죠. 웃으면 안 되는데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는 거죠. 근데 저기 손변이 콩깍지가 벗겨졌다고 하지만 안 다쳤어도 벗겨지잖아요. 우리 다 결혼해서 알다시피 시간 지나면 좀 서로 심하게 온 것 같아요. 네, 네. 예의를 지키면서 사는 게 부부인데 좀 심하게 선을 넘는 아내입니다. 자, 이거 지금 3인 합의부 이게 합의부 사건은 아니구나. 어쨌든 자, 가사 단독 손정혜 판사한테 왔어요. 이거 이혼 시킬 겁니까? 아니 안 일단 부부 상담 한번 보내보고요. 조정 조치 명령 한번 내려보고 아내가 개선의 의지가 전혀 없다. 진짜 싫다. 그러면은 갈라서야죠. 양변우님. 저도 이 정도면 파탄을 넘어서 유체까지도 가능하다고 봐요. 상황에 따라 정신과 진료 내역 같은 걸 봐야겠지만. 백배는 어때요?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아직은 이제 아까 손정혜 변호사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아내가 그냥 계속 몰아붙이는데 본인은 별로 못 느끼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남편도 자존심이 굉장히 센 분 같아. 그러니까 이걸 또 아내한테 또 대놓고 막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계신 것 같은데 두 분이 얘기를 좀 해봐야죠.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아내 콩깍지가 갑자기 확 벗겨진 게 교통사고 후에 확 변한 것 같아요. 네. 거기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된 것 같은데 그게 사실 어찌 보면 남편의 아픔이잖아요. 아내도 이제 그러니까 그 남편 남편의 입장에서 더 아픔을 섭섭할 수도 그쵸. 있겠다. 그렇죠. 그게 네. 더 가속화 가중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분명히 두 분이 함께 저는 정신과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라떼님 문자 이런 주제가 있어 문자가 많이 들어오죠. 라떼님. 저도 한 번씩 쓰는 말인데 저희 남편은 허허 웃던데요. 급 반성 중입니다. 하셨고 유튜브 김태선님께서는 아내가 남편한테 가스라이팅 하는구나. 남편 불쌍해. 뭐 이렇게 하셨는데 근데 뭐 이거는 사실 겉으로 드러난 거고 또 부부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그렇죠. 있는지는 저희가 뭐 알 수가 그렇죠.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반대가 많아요. 현실에서는 아내들이 출산을 겪으면서 이제 몸무게 10kg씩 쪄 있잖아요. 오히려 그런 경우가 남편이 많죠. 엄청 구박하는 경우 많죠.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려고 정말 날씬해서 새 탄생 하시는 아내분들이 계시고 네. 계속 자존감이 떨어져서 계속 이제 열등감이 생기면서 부부 싸움만 지속하는 부부도 있고 사실은 이게 사람 봐가면서 성격 봐가면서 놀려야지 이렇게 정신과 갈 정도로 괴롭히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결론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소장을 접수하더라도 법원에서 일단 부부 상담을 한번 받아보고 아내 얘기 좀 들어보고 그리고 이제 신중히 결정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주제 이거 좀 보죠. 요새 지금 학폭, 교권 회복 요게 이제 사회에 큰 이슈가 됐는데
웹툰 작가 중에 주호민 씨, 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예, 그 예. 영화로도 신과 만들었던 신과 함께 원작자인데 본인의 아들이 조금 발달장애, 자폐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이거 뭐 공개가 된 얘기니까 제가 네, 말씀드립니다. 본인이 안타깝다고 얘기했었어요. 예. 이 본인의 자폐 아들을 발달장애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신고한 사건이다. 이런 게 보도가 됐습니다. 손변 좀 내용 자세하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주호민 작가 부부가 이제 본인이 이제 다니는 학교에 특수교사를 아동학대죄로 이제 고소한 사건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제 보도가 되고 있고요. 일단 그 당시에 이제 자녀가 동급생들 앞에서 이제 약간 이렇게 신체를 노출하는 돌발 행동을 해서 특수학급으로 분리가 됐고, 여기서 이제 특수학급에서 관리하는 특수학급의 교사가 이 아이에게 굉장히 부적절한 정서적 학대에 이르는 어떤 발언을 했다라고 이제 부모 측에서 이제 문제를 삼아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거고요. 네. 일단은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입장문도 올렸습니다. 그 수업 시간 녹음에는 단순히 훈육이라고 보기 힘든 상황이 적혀 있었고, 이 적절하지 않은 언행을 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명백히 있어서 이것을 정서적 아동학대로 문제 삼았다라는 취지의 입장문이 나온 상황이고요. 일단 이 교사는 좀 억울하다는 취지의 어떤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 네. 사건이 사건이 알려진 경위는 이제 서초구 초등학교 문제가 커지면서 선생님들이 이제 고소고발에 너무 시달린다, 악성 민원에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런 사람이 아동학대도 고소했다 이렇게 알려지는 건 있는 건데 좀 분리해서 봐야 됩니다. 사실 학대도 존재하고 부적절한 교사들의 어떤 교육 방침이라든가 교습 방법이 아이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무조건 이게 지금 교사를 상대로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하고 고소고발을 한다고 다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고 일단 분리해서 사안을 좀 면밀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사안 같은 경우 저희가 뭐 정확한 내막을 완벽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 이게 공개되고 나서 주호민 씨의 입장문을 보고 또 그 동료 교사들 네. 그리고 그 학급의 이제 학부모들이 굉장히 심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주호민 씨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가장 존경하는 선생님이었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학부모들 입장에선 그리고 일단 어쨌건 주호민 씨 아들이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것도 사실이고 다소 뭐 오해 소지가 있는 멘트를 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동안에 해왔던 이 교사의 행동을 봤을 때 이건 지나치다라는 게 일단 동료 교사들과 다른 학부모들의 얘기이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에 이 논란이 계속 또 증폭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주호민 씨는 본인의 아들에게 선생님이 정당한 훈육 조치를 넘어서 어떤 정서적 학대를 했다. 그런 입장이에요, 주호민 씨는. 그리고 그거를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주호민 씨 말은 내가 보기엔 그런데 정말로 이게 객관적으로 봤었을 때도 학대라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받아보고 싶어서 신고를 했다라는 입장으로 보이는데 이제 좀 안타까운 부분은, 그러니까 선생님의 입장은 나는 정당한 훈육 조치였다. 정당한 내가 감정적으로 좀 과했던 건 맞더라도 네. 아이를 학대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라는 그런 입장인 거고, 저는 이게 학교 안에 문제가 학교 밖으로 넘어갈 정도까지 상황이었는지 여기서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특히 이제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렇게 신체 접촉도 좀 있을 수가 있고 말이 조금 뭐 거칠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거를 그분들이 이제 선생님들의 입장은 그렇더라고요. 이걸 법대로 다 걸면 우리는 잠정적으로 다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이게 걱정스럽다라는 거고, 근데 주호민 씨는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고 나는 판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가 그 부모가 아이가 이제 발달 장애가 있어서 어떤 피해를 받아도 와서 말을 하기가 애매하니까 녹음기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녹음기에 그 상황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했던 것 같고. 자 잠깐만요. 그러면 나 궁금한 게 예를 들면 이 주호민 씨는 아들한테 아이에게 야, 너 학교에서 있을 때는 항상 녹음해 이랬던 거예요? 아니면 선생님이 자기 아이한테 뭔가 주호민 씨가 보기에 좀 훈육을 넘어선 정서적 학대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녹음하기 위해서 아이한테 들려보는 거예요? 후자가 맞지 않겠어요? 녹음기를 뭐 상시적으로 가져갈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후자라고 학교 가기를 추정이 좀 되고요. 싫어하고 좀 유난히 좀 거부 반응을 보여서 녹음기를 넣었다라고 주호민 씨는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교사가 쓴 경위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아이들을 이제 학습을 시키다가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라는 걸 아이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이 아이를 빗댔던 것 같아요. 수업 중에 이렇게 피학생에게 바지를 내리는 행동이 고약하다. 이 때문에 이 친구가
친구들을 못 만나고 급식도 함께 못 먹는다. 그 상황이면 이제 이런 거죠. 내가 잘못을 했는데 내 잘못을 공개적으로 비난을 당한 꼴이 된 거죠.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그 상황에서 이제 순간적으로 격양된 표현을 사용했다라는 점을 봐서는 약간 부적절한 언행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학대에 이를 정도냐 범죄이냐는 이제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판단이 좀 필요한 사항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정서적 학대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기소돼서 처벌받은 사례를 말씀드리면 공포스러운 영상을 아이가 원하지 않는데 계속 보여준 어린이집 선생님. 정서적 학대로 처벌받았고요. 그건 진짜 그럴 것 같네. 네, 뭐 미쳤네, 미친놈이네, 이거 뭐 또라이 뭐 이런 식으로 욕을 한 경우 아이가 막 안 자고 보채니까 이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정서적 학대로 이제 처벌받았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훈육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의 어떤 발달이나 아이의 어떤 마음에 심각한 상처를 주는 행위는 이제 처벌을 하긴 합니다. 근데 그 정도에 이뤘는지 아니면 이제 순간적으로 격양됐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이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좀 화가 많이 나셨고 거기서 약간 분노 섞인 단어가 나왔을 수 있어 보여요. 근데 우리는 그 단어가 뭔지 모르니까 함부로 단정하기는 어렵죠. 자, 근데 양변 이거 녹음했다는 거잖아요. 아이한테 녹음기 들려보내가지고 그 현장 상황을 선생님의 목소리를 이게 제일 중요한 증거잖아요. 이게 증거 능력은 어떻게 돼요? 그게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사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죠 분명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대화를 녹음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증거로 쓰일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때 상황이 불가피했느냐를 결국 재판부가 볼 거예요. 그러니까 주호민 씨는 아이가 지금 장애가 있어서 정상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웠고 또 다른 아이들도 어차피 특수학급이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에게 물어볼 수도 없었다라는 입장인데 요즘에 이제 어린이집 지금 사실 이 어린이집 녹음기라고 치잖아요. 포털에 되게 많이 팝니다. 그러니까 아동학대에 사람들이 부모들이 관심이 많아지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보낼 때 녹음기 넣어서 보는 경우들이 많은데 모든 경우가 다 용서받는 건 아니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불가피할 경우에는 참고 자료로 인정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판례가 있어요. 그 비교 형량합니다. 그게 사실 통비법이 좀 애매한 지점이 있어요. 통비법으로 처벌한 사례도 있고 이게 결국 내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아야지 성립이 되는데 이게 주체가 아이라고 하면은 아이가 그 대화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불법이 아니라는 판례도 있고요. 통비법 위반이다. 아이는 이거 있는지 몰랐으니까 그럼 부모가 행위 주체면 통비법 위반이다. 그럼 증거 능력이 있느냐? 그러면 이제 객관적인 상황을 말씀하신 대로 따져서 이 어떤 인격권이나 사생활 침해의 사익보다 공익이나 이런 공적인 목적이 우선한다 그러면 증거를 또 써줘요. 그리고 통비법으로 고소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부모들이 기소유예 처음 많이 나옵니다. 실제 아동학대의 소지가 있었다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말 잘 못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냥 용서가 되는데 아이들도 또렷또렷하게 좀 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또 용서가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저 빼빼는 앞으로 이 사건 어떻게 진행될 것 같아요? 아직 주호민 씨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 뭐 이런 입장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료 교사들 그리고 학부모분들이 굉장히 많은 탄원서를 내면서 정말 훌륭한 교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다른 쪽을 보면 어쨌건 이게 법원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면 수사 단계에서 걸러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들고 그러니까 약간의 부적절한 말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훈육을 넘어선 정말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법원의 판단이 남은 건데요. 저희도 아까 손정혜 변호사 얘기하셨던 것처럼 정확하게 이 선생님이 그 상황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까지는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라 뭐 저희가 섣불리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교권이 너무 위축되지 않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 선생님의 그런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엄중하게 판단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서초구의 사건에서 이제 학부모들이 너무 민원 많이 제기한다. 그 원인 중에 학교 폭력과 아동학대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학교 폭력으로 초등학생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들이 막 보도가 되잖아요. 엄마들의 민감성이 엄청 높아요. 혹시라도 학대당하고 오는 거 아니야? 폭력이 있는 거 아니야? 아이한테 한 명 맞으면 옛날은 그냥 사과하고 넘어가는데 이제는 그거를 신고하지 않으면 혹시 이게 더 나빠져서 애가 어떻게 잘못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학교 현장에서 민원이라는 게 문제적 행동을 하나에 계속 문제를 하고 피해보는 아이들이 존재하죠. 피해 학생이 그런 걸 감수해줘야 되느냐. 그냥 민원을 제기해. 그럼 민원을 제기했다가 또 진상부가 되거나 이게 사실은 좀 악순환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야기는 좀 마무리하고 마지막 코너 가보죠. 양 변호사의 단독 코너 살롱드지. Plusieurs choses à la fois en fait, ce sont plusieurs interfaces qui rentrent en compétition pour vous capter du temps
alors même que vous êtes en train de faire autre chose. Et donc ça, c'est très fatigant. 농염하게 퍼지는 인문학의 향기. Salon de J. Yeol. 99, on nous disait toujours quand il a été possible 자, de faire 양변 des allées, 오늘은 무슨 그림입니까? 윌리엄 윈더스라는 19세기에 주로 활동했던 영국 화가의 그림인데요. 그림은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겠죠. 예, 나와요, 지금. 김태현 변호사 보고 계실 텐데 네. 어떤 느낌이세요? 요즘은 김태현 변호사가 어떤 느낌을 받는지가 저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요건 틀릴 것 같다. 이거는 얼핏 보기에는 저 영국 파운드와 있는 동전의 앞에 있는 그림. 아. 이런 저 영국 여왕 그려 있는 동전 하나 있잖아요. 아 잠깐만 제가 그림도 이거를 들어간 거를 제가 캐치를 못했네요. 네. 이 그림이 아닌데. 자, 방송 네, 사고입니까? 방송사고입니까? 제가 보는 네. 네. 윌리엄 윈더스의 너무 늦었어라는 건데 제가 네. 인쇄된 거에서 이걸 확인을 못했네. 죄송해요. 근데 이제 그림은 어떤 그림은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한 굉장히 파리한 여성이 한 손에 호미를 들고 있고 네. 다른 여성이 그 여성을 끌어안고 있고 그 앞에는 웬 남성이 돌아와서 소매로 눈물을 훔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기서 너무 늦었어라는 제목이 붙었어요. 그리고 그림의 옆에 그 영국의 개관 시인 테니슨의 시가 하나 붙어 있어요. 네. 만약 당신의 실수든 당신의 죄든 난 더 이상 상관하지 않아요. 모두 축복받지 못한 탓일 뿐 당신 의지대로 결혼을 했지만 이젠 난 시간에 지쳤어요. 이제 난 편히 쉬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시가 테니슨의 시가 붙어 있고 그 시의 제목은 죽어도 나를 찾아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이 남성이 아마 이 여성을 버리고 아이까지 있는데 버리고 떠났던 모양이에요. 이 여성은 병이 들어있는데 그런데 아마 남자가 집 버리고 떠나봤자 고생하고 돌아온다는 건 불문가지. 우리 또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어떤 팩트 아닙니까? 울면서 후회하면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여성은 받아줄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렇겠죠. 예, 아까 제가 이제 아파서 다쳐서 아프게 된 남편 얘기를 좀 전했잖아요. 좀 그런 상황이 매치가 된 거예요. 여기서 이 아내분이 지금은 그럴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 나중에 돌아왔었을 때 남성이 과연 받아줄 수 있을까. 근데 이 그림이 제가 고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그림이 1858년도에 이 화가가 그림을 그렸거든요. 네. 연도가 왜 중요하냐면 1857년에 처음으로 영국에서 이혼 법정이 세워졌어요. 그 전까지는 이런 그렇죠. 어려움을 겪어도 이 그림입니다. 예, 이 그림이에요. 어려움을 겪어도 특히 여성들이 결혼으로부터 헤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근데 1857년에 비록 이혼 사유는 그때는 간통만 두고 있었긴 하고 여성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는 더 어렵지만 어쨌든 그런 법정이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너무 늦었어. 네가 돌아오는데 난 안 받아줄 거야. 근데 사실 아니 그림 딱 보니까 네. 분위기가 싸해 진짜. 그쵸. 이 밑에가 아이예요? 아이죠. 남편은 아빠를 보고 있네 이렇게. 아이하고 부인이 남편을 바라보는 눈빛이 진짜 싸하고 남편은 고개를 눈을 가리고 있고 네. 죄책감을 느끼는 거고. 네. 이 부인 옆에 있는 여자는 누구예요? 동네 여성이겠죠. 근데 저는 그래요. 유전하는구나. 아까 이제 콩깍지라는 표현도 썼지만 사실 그리고 부인이 진짜 아파 보이네 얼굴이. 아프죠. 차라리 나는 죽음을 택해서 혼자 외롭게 죽더라도 너를 이제 받아주지 않겠다는 건데 저는 독신으로 살건 이혼하건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거부 내지는 싫다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각자의 선택이지만 또 결혼을 하기 위해서 같이 산다는 건 사람이 생로병사는 피할 수 없잖아요. 나이 들고 또 약해지고 이런 모습들도 서로 같이 봐가면서 어떤 인생 의미를 찾을 수 있는 파트너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선택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아까 그 아내분은 본인도 언젠가는 다치지 않더라도 약해지고 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는 남편이 그렇다고 해서 구박하는 태도는 그런 인생의 의미를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행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그림과 좀 매치가 되더라고요. 야, 잘해요. 어떻게 그 사안을 보고 이 그림을 생각을 했어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